요새 정치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권 흥미로운 이슈도 많고 또 오늘 우리가 짚어봐야 할 사회적 이슈도 많습니다. 자, 함께 생각해 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전 새누리당 의원이자 연세대학교 개건교수이신 신지호 박사님, 부장판사 출신이신 여상원 변호사,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녹취 보셨습니다만 김무성 대표 5시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에서 어떤 얘기가 얘기했는지, 두 번째 공관위 결정이 돼서 이제 좀 아까 보셨듯이 조목조목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일찍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요, 사실상 요번에 이른바 유승민과 가까운 사람들 또 비박계, 사실 오늘 보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 이거는 보복공천이다. 이렇게 다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천 학살이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김무성 대표 본인과 본인의 측근들은 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종의 김무성 대표께서 무건 수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건 협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오해를 살만한데, 그래서 오늘 저 얘기도 뭔가 이 김무성 대표 자기가 그런 그 여론의 그 의심도 받고 그러니까 일종의 난 아니야 이런 또 어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약간은 그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건데요. 근데 이제 그 바로 10분도 안 돼갖고 이한구 위원장이 반박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총선 끝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레임덕이 시작될 거다 그랬는데요. 문제는 김무성 대표 레임덕이 벌써 시작돼 버린 거예요. 암만 그래도 그렇죠. 김무성 당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면요, 공천관리위원장이 좀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척도 안 해요. 바로 10몇 분 만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그냥 깡그리 짓밟아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10분 만에 공을 김무성 대표한테 넘겼어요. 그리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회 친박계가 다수인데도 만장일치로 재심 요청했는데 택도 안 된 소리 하지 마라 하고 그냥 반려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이한구 위원장한테 한번 또 망신 당한 꼴인데, 여기서 그냥 어떻게 또 대처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 제가 보기엔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이 아닌가. 비박계 중에서 친이계 이명박 대통령 계하고 그리고 유승민 계는 다 거의 공천에서 배제됐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김무성계만 소위 말하는 김무성계만 김무성 계라기보다는 김무성과 가까운 사람 측근들 계면은 대단히 많은 사람 같잖아요. 그렇게 살아남은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그냥 넘어갔으면 저쪽은 초상집인데 같이 싸움하다가 누군 죽었는데 자기는 조전 하나 달랑 보낸 그 정도의 미안함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헐리우드 액션이 아닌가. 나중에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한. 근데 사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의원 2명하고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달권의 꿈을 꾸고 있다면 의원 지금 측근 2명 가지고서 달권의 그 험한 고지를 점령하겠다? 이건 사실 좀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사실 좀 일찍 반응을 해서 비박계의 대변인이자 어느 정도 방어막의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지금까지 역할을 할 수가 없었죠.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마당에 지금 김무성 대표도 날아간다. 아니, 날아갈 걸 각오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입장에서 그 김무성 대표의 어떤 득표력 이런 건 물론 분명히 있지만은 공천을 못 받았을 때 김무성 대표가 지금 당 대표가 어떻게 무소속 출마하겠습니까? 예. 그걸 못 하잖아요. 그건 김무성 대표는 죄송하지만 질문. 예. 문재인 전 대표는 불출마 선언하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불출마하면 몰라도. 국회의원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김무성 대표는 공천 신청도 했지 않습니까? 영도의 성주에 그러니까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무성 대표가 본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저런 말씀을 미리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근데 김무성 대표가 사실 5시에 그 이재호 의원하고 주호영 의원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게 좀 그래도 뭔가 새누리당 내부에서 공관위원하고 최고위원회 간 어떤 교류가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좀 화합하는 측면으로 가는구나 했는데 웬걸 1분 뒤에 그 이한구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김무성 대표 발언을 정면으로 지금 공박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서로 대화는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교감은 없었다는 건데,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갑자기 왜 나와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기자회견 갑자기 신청했지 예. 않습니까? 갑자기 오늘 전혀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인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서양호 부소장의 말씀대로 김무성 대표로서 이 지금 그 공천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가만히 있을 때 대표로서 이상 그다음 또 나중에 어떻게 될 때 당을 그 이달 책임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친박 아니 비박들에 대해서 너무 무심한 거 아니냐 그 이야기 지금까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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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까 말씀 막 아니 그래서 하시려고. 그 김무성 대표의 현재 그런 게 본인이 왜 그 영도의 한 지역에 국회의원으로 머물려면 그 공천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본인은 차기 미래 권력을 위해 도전하겠다는 사람이 현재의 권력으로 표현되는 권력의 실세들에 의한 공천 개입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맞서 싸웠어야죠. 그건 뭐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아니 저도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김무성 대표는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향식 공천을 위해서 내 정치 생명을 걸겠다. 근데 자기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두 분은 전부 단수 공천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 국회의원 김무성은 생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권 주자 김무성은 요번에 이렇게 되면요. 본인하고 본인 측근들은 살았지만 대권 주자 김무성은 무대에서 사라지는 게 아닌가. 국회의원 김무성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대권 주자 김무성은 이제 무대에서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유승민 의원권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해요. 유승민 의원 지금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예상컨대는요. 바로 안 자릅니다. 유승민 의원 자르려면 어제 같이 잘랐죠. 이렇게 남겨두고 뭐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제 그렇게 다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사람 제거시켜 놓고 유승민 의원만 마지막에 인심 써갖고 살려주는 척 하면서 여기서 이게 뭔가 이게 집단 공동행동을 못하도록 이렇게 일종의 디바이드 앤 룰이죠.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그건데 근데 유승민 의원도요. 뭐 본인은 뭐 탈당 않고 뭐 거기서 혼자 뭐 그 공천 받으면은 뭐 배지 또 한번 달겠죠. 그러나 자기 뭐 가까운 사람들 다 죽었는데 그 배지 달아갖고 그거 뭐가 되나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새누리당 그나마 차기 뭐 주자 중에서 김무성 대표도 요번에 싹 갈 수가 있고 유승민 의원도 여기서 대응을 잘못하면 무슨 차기 주자로서의 어떤 뭐 그런 존재감이랄지 가치가 상품 가치가 확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친박계는 어떻게 보면 유승민, 김무성이 딱 그런 뭐 그 차기 대권 주자로서 뭐 뭔가 딱 이렇게 끄슬려 버려 갖고요. 뭐 그런 어떤 그 유인책을 함정을 파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신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 우리 지금 PDP의 탈락과 생존 이렇게 딱 나눴습니다. 이 두 분은 김무성 대표의 주장과는 다르게 측근이지만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범비박계라고 얘기하는 이재호 의원, 주호영 의원, 진영 의원, 안상수 의원 이런 분들이 전부 탈락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유승민 의원과 가까우신 분들이라고 알려진 김의국 의원, 조혜진 의원, 이종훈 의원은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분 황우여 의원 같은 경우에 지역구를 바꿔서 생존이 되신 분이고 안대희 후보도 단수 공천됐죠. 자, 정종섭 전 장관도 단수 공천됐죠. 그다음에 추경호 청와대 수석 같은 경우에도 국무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무조정실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을 봤을 때 아까 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보복 공천이라는 얘기가 아마 나오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그 공천 학살이냐 아니냐 예. 이건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제가 항상 그 의사는 외부에 나타나 추정해야 한다 하지만 또 이거 어려운 말씀. 결국 공천의 결과를 가지고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의사는. 그러면 뭐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한마디로 이번에 이한구 위원장 그 어떤 직설적이고 자고 우면하지 않는 그걸 보고 아마 친박 쪽에서 공천 공관위원장으로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나중에 총선에서는 친박이 전부 다 이렇게 당선되고 한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한구 위원장의 스타일 자체가 사람이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게 죽게 만들거나 어떤 이 좀 은밀한 수법으로 이렇게 전부 다 제거해야지 이렇게 그냥 영어로 하면 이제 좀 죄송합니다. 나이브하게 진짜 노골적으로 사람을 갖다가 너는 내 편 아니니까 죽어 이런 식으로 하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진짜 한나라의 국회의원을 했던 분들이 이한구 위원장이 이렇게 나올 때 있죠. 누가 여기 대해서 공천에 공정했다. 공정했다 안 했다 전 모릅니다. 누가 공천이 공정했다고 시인하고 나는 그래 깨끗이 그만둘게 유인태 의원처럼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한구 위원장이 이번에 일 처리한 게 너무 좀 노골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의 마지막 남은 한 수가 궁금증이 모아지는데 누가 보더라도 저 결과 공천 결과만 보더라도 권력 실세에 보이지 않는 선이라 권력 실세의 노골적인 개입에 의한 그 공천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그것에서 현역 배치 하나를 달기 위해서 김무성 대표처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삐뚤어질 테다 하고 미래 권력으로서 차기 권력과 맞서 싸우는가가 유승민 대표의 생각이 제 생각에는 공천장을 주면 공천을 거부하고 불출마 선언하는 게 맞고 공천을 주지 않으면 제가 보기 무소속 출마해서 현재 권력과 맞서 싸우는 미래 권력의 기계를 보여주는 게 유승민 의원이 미래 권력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지금 두 분이 무소속 말씀하셨어요. 무소속 출마. 유승민 의원뿐만이 아니고 딴 분들도. 근데 제가 신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옛날에 무소속 친박연대가 18대 때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 무소속 비박연대 가능할까? 저는 중심이 없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그 대권 주자 미래 권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박근혜 대표라고 하는 확고한 정치적 상품이 있고 그거를 구심점을 해서 무슨 친박연대가 만들어지는 식 그거하고 단순 비교해 보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요번에 보면요. 이 뭐 20몇 년씩 정치부 기자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이제까지 수없이 한국 정치 현장을 취재하면서 공천과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무슨 권력 암투가 있고 추악한 그 모습이 나타난 거 봤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이고 이렇게 심한 거는 처음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같은 보수 계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뭐 이번 새누리당 공천은 한마디로 대통령 눈밖에 난 사람들이 거의 모두 축소한 결과를 할 수 있다. 동아일보 사설은요 어떻게 끝내냐면요 새누리당이 이러고도 180석 아니 과반수 의석을 노린다면 도둑놈 심보다 아니 보수적인 언론에서 사설에서 이렇게 써놓을 정도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그 문제가 드러난 공천인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과거 뭐 그 친박 연대와 같은 확고한 대선 주자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데서 유승민 의원이 자신에게 기회가 왔다 하고 이거를 충당한다. 적극적으로 그거를 자기 그 새로운 기회로 도전을 해보면은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유승민 의원의 그릇의 크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하. 그러고 자 지금 다시 한번 PDP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분들 요번에 낙천되신 분들의 숫자가 총 7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뭐 조간신문에는 이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윤상현 1명과 비박 7명이 맞바뀌어졌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자 윤상현 의원 근데 저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무소속 출마 얘기가 나와요 이분도. 심지어 그 시나리오 중에 예. 윤상현 의원 무소속 출마하고 예. 거기에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안 하든지 아니면 아주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내서 윤상현을 당선시켜 준다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왜냐하면 그 말은 있죠. 그런 시나리오가 터무니없게 보이지만은 예. 그 정도로 친박이나 이한구 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 친박을 챙겨준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좀 우리가 생각할 택도 없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있죠. 그게 엉터리다 맞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이번 그 공천이 얼마나 한쪽이 기울어진 운동장 그런 거냐. 이거 반면 교사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윤상현 의원이 무서운 나오건 안 나오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이런 식의 자꾸 음모론 그것도 일종의 음모론 아니겠습니까? 예. 겉으로는 공천 탈락시켜 놓고 실질적으로는 당선시킨 다음에 다시 새누리당 입당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만일 그게 현실화되면 더 큰일 날 거고요. 아마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말 나온다는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죠. 근데 며칠 전에 이한구 위원장이 킬러 공천을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래갖고 뭐 야당의 그 국정의 발목을 잡은 야당 의원 지역구에 운동권 출신 의원들. 자객을 보내서 뭐 킬러 공천하는데 이거는 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저께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이 킬러가 뭘 의미하는 건지 내부에 그거를 딱 다 제거하는 킬러 공천을 확실하게 이한구 위원장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청와대와 친박 세력이 이번 20대 총선을 어떤 시각에서 보는지 제가 설마 했는데 어제 그 결과 보고 확실하게 이제 확신이 든 게요.
총선 승리가 제1 목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선 승리보다도요, 당내 헤게모니 장악, 당내에 불편한 사람들 제거, 뭐 이런 게 더 우선순위가 높은, 더 상위 목표가 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10석 정도 수도권에서 날아가도 상관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유승민은 자르자라든가, 뭐 이런 식의 계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한 석이라도 더 건져가지고 그 다수 의석을 만들어서 대통령의 국정 후반기를 뒷받침할 것인가, 그런 쪽에 문제의식이 가 있는 게 아니고, 당내에서 불편한 사람들 다 솎아내고, 의석수가 좀 줄어들더라도 확실하게 오다 한 방 내리면 쫙 군대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대를 어떻게 하면 구축할 것인가. 이게 목표거든요. 결국 권력의 결정적 레임덕은 야당의 여당 견제로부터, 야당의 대통령 비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당 내 차기 권력자가 현재 권력자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격하운동을 하고 비하할 때 레임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아마도 7월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만에 하나 비박계의 당대표라든가 비박계의 대선주자들이 선출되었을 경우 대통령은 그것이 가장 큰 퇴임 후반기에 가장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재호 의원 말씀하신 대로 당내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선거로 이걸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7월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과반의석이 실패하면 또 5월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전당대회는 예. 자, 어쨌든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여당이었습니다.